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강원도의 한 두메산골에 강수덕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덕이는 아주 작은 감자밭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요. 간혹 박첨진의 외양간에서 일을 도와주며 모자란 벌이를 충당했습니다. 덕택의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살기에는 충분했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안개가 잔뜩 끼고 부슬비가 내리는 날 박첨지가 산길을 내려오다가 자빠져서 그만 정강이가 부러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음의 일을 어쩐다냐. 박첨지 다리가 아주 아작이 나쁘더만. 그러게 말이오. 박첨지가 절에 되면 누가 한양의 소를 데려갈란가? 박첨지는 1년에 한 번 한양의 우시장에 마을 소를 끌고 가서 팔고 오는 일을 했습니다. 마을은 그 돈으로 추운 겨울을 넘겼지요. 그러니 박첨지가 다리가 부러져서 한양의 소를 끌고 가지 못하면 마을은 아주 큰일이 나는 겁니다. 자칫하다가는 겨울을 넘길 쌀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 뭐시오? 박첨진의 외양간에서 일하는 청년 있지 않어? 수덕인지 뭔지 하는 녀석 말이오? 그 녀석이 짐승을 아주 기깔나게 다루지 않어? 아, 그려. 수덕이라고 있제. 그 녀석이 그런 능력이 있었어? 몸 튼튼하고 건강한 거는 같았는디? 맞아. 수덕이 그 녀석 희한하게 동물을 잘 다룬다니께? 그 기억 안 나? 아니 왜 저번에 광견병 걸린 권신의 개도 수덕이가 단번에 제압했잖여. 그려, 수덕이 개가 참 특이여. 개뿐만이 아니라 수덕이가 여물을 주려면은 소들이 아주 그냥 음머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고개만 내리깔고 얌전히 기다린다니까? 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수덕이에게 박첨지 대신 한양의 소를 몰고 다녀오기를 부탁했습니다. 마음 착한 수덕이는 흔쾌히 승낙했지요. 대신 수덕이가 다녀오는 동안 홀어머니를 마을 사람들이 돌봐주기로 했지요. 수덕이는 곧바로 짐을 꾸려서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끌고 가야 할 소는 5마리나 되었으니 준비를 단단히 해야 했지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수덕이는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외양간의 소들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수덕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수덕이 설마 걸어서 한양까지 갈 생각이었나? 여기 이 우마차에 소를 매달게. 그리고 이 돈은 우리들이 아름아름 모은 거네. 여비로 쓰게나. 끼니 굶지 말고 단디 챙겨 먹고 요즘 한양 근처에 산적대가 들끓는다고 하니 조심해서 다녀오게. 뭐 이런 걸 다 준비해 주셨습니까요? 어휴, 고마워서 어쩝니까? 어쩌긴 뭘 어째. 이게 박첨지 이 못난 양반 때문에 자네가 고생하는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않겠나? 수덕이는 마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꼭 안아주고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우마차를 모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고삐를 쥐자 소들은 얌전히 수덕이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수덕이의 한양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마을을 나서는 것이어서 조금 겁이 났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지요. 마침 흐린 하늘이 개이고 밝은 해가 떴습니다. 수덕이의 여행길을 축복하는 듯 했죠. 수덕이는 난생 처음 보는 산과 숲 그리고 시냇가를 보니 더더욱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수덕이는 산길을 지나 강을 건너고 또 다른 이름 모를 산을 넘었습니다. 수덕이는 소들이 쉴 때만 같이 멈춰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중간에 멈추는 일이 거의 없었지요. 한시라도 빨리 한양에 도착하여 무사히 소를 팔고 마을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덕이는 잠은 물론이고 먹고 싸는 것까지도 마부석에서 모두 해결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온몸이 뻐근한 것이 아죽 죽을 맛이었습니다. 저녁 이슬을 하도 맞다 보니 뼈마디가 시렸지요. 그래도 얼추 길을 반절은 왔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아주 사람 꼴이 아니구나. 이번 길에 마을이 나오면 하룻밤 묵고 마저 가야겠다. 수덕이는 그렇게 결심하고 다음 마을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선선했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소들이 마차를 끌기 힘겨워했습니다. 어느새 해도 뉘엿뉘엿 지더니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비라도 한바탕 내릴 기세였죠. 그런데 저 멀리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역참 마을이었지요. 옳거니 저기 마을이 있구나. 주막에 들려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하고 목욕 한바탕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서 가자 갑돌아 빵떡아. 워이 워이. 수덕이는 소들을 독려하여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수덕이네 마을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깡촌이었죠. 그래도 마구간이 있는 주막이 하나 보였습니다. 수덕이는 마구간에 마차와 소를 두고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주막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구수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절로 기운이 나는 것 같죠. 어서 오쇼. 어이구, 이 양반 어디 똥밭에서 구르기라도 했나? 돈은 있소. 오랫동안 쉬지 않고 여행을 하였더니 이렇게 됐구만요. 돈은 있으니 걱정 마시고 거기 그 국밥이나 한 그릇 주쇼. 저저 그 육전도 맛나 보이는데 몇 점 주시구랴. 정말 돈 있는 거 맞지요? 거참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보쇼 여기 있잖소. 정 못 믿어오면 선불로 드릴게. 아이구마, 미안어이. 여기가 영 외지다 보니까 별놈들이 다 와서 그렇소. 내 금방 음식 내올 터니 여기 동동주라도 한 잔 마시고 이끌야. 주모는 사과하면서 동동주를 사발 그릇에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공짜로 준 것이지요. 수덕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시원한 동동주를 들이켰는데 순간 목구멍이 탁 트이면서 머릿속이 환해졌습니다. 마차를 몰면서 마신 먼지가 싹 씻기는 듯 했지요. 이윽고 주모가 주방에서 국밥 한 그릇과 육전 5점을 고봉밥에 얹어서 상을 내어왔습니다. 넉넉하게 담았소. 맛나게 드쇼. 아이고 고맙소. 수덕이는 걸신 들린 듯이 머리를 박고 음식을 해치웠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으니 정말 살 것 같았지요. 수덕이는 그릇을 비웠습니다. 곧바로 잠이 밀려오는데 아무래도 하루는 주막에서 묵고 가야 할 것 같았지요. 수덕이는 하룻밤 주막에서 묵으며 깨끗이 씻고 푹 잔 다음 아침 일찍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 방 하나만 내주시오. 삼전이요. 내 방에 이불이랑 베개 넣어줄 테니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으쇼. 주모는 그리 말하고 수덕이의 방을 정리하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빈 수덕이는 주막 안을 둘러보았지요. 역참마을이다 보니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앉아서 술이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 탁자에 6명가량의 사내들이 몰려앉아 투전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덕이는 투전 같은 놀이를 즐기지는 않았지만 마을에서 어른들이 곧자라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투전을 하는 패거리들 사이에는 남정네 옷을 입은 예쁘장한 여인네가 껴있었습니다. 아마 눈썰미가 좋은 수덕이만 여인네가 남장을 하고 있는 것을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내들은 아무도 여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죠. 이번 판 먹지는 이 몸이요. 옛다 팔끝 들머리지. 해, 오늘 아주 끝발이 잘 서는구만. 사내가 껄껄 웃으며 탁자에 올려진 돈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남장을 한 여인네가 돈을 쥐려는 사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패를 보였지요. 어허, 너무 승리를 너무 성급하게 확신하는구만. 뭐야? 장기 갑오 굳굿이요. 아쉽게 됐소. 여인네는 그러면서 사내가 손을 쳐내고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그래, 어떻게 갑오 굳굿이 나오는 거지? 방금 전 판에서도 다 쓸어가 놓고는 어떻게 매번 이기냐 이 말이야. 진정들 하시오. 지는 날이 있으면 이기는 날도 있겠지. 오늘 내가 운이 좀 따랐던 거겠지. 무얼 사기를 친다는 거요. 자자, 개평들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까 너무 열내지 마시구랴. 이놈 보게? 사기 치는 게 맞는가 보구만. 그러니 개평을 주느니 마느니 하지. 사내들은 잔뜩 흥분해서 여인네에게 윽박질렀습니다. 이를 멀찍이 지켜보던 수덕이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뒤편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내들의 말처럼 여인네가 사기를 치는 정황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쓸데없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었던 수덕이는 잠자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이 흥분해가지고는 여인네의 돈을 빼앗으려는 겁니다. 이에 수덕이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사내들이 연약한 여인네 앞에서 무슨 추태요. 아무렴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지. 진정들 하고 다들 앉으시오. 뭐야? 이놈이 여자라고.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래, 그러니까 사기나 치지. 사기를 친 적 없다고 그러네. 그리고 이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요. 진정하시오. 괜히 소란 만들지 맙시다. 저놈도 전염 패거리 아냐? 이것들이 쌍으로 우리를 엿먹였구나? 수덕이가 말리기 위해 끼어들었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은 여인네가 남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아예 사기꾼이라고 확신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수덕이도 한패라고 생각하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제삿날이다. 먼저 산적처럼 털이 수북하게 난 사내가 여인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인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몸을 부드럽게 빙글 뒤돌더니 무게를 실어 사내를 차버렸습니다. 사내는 여인네의 뒤차기를 맞고 반대편으로 튕겨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마시던 탁자에 뒤엎으며 나동그라졌죠. 기절했는지 쓰러져서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인연이 미쳤구나? 오늘 아주 혼쭐을 내주마? 그대들이 먼저 시작한 거요. 여인네는 그러면서 주먹을 쥐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리에서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술상을 뒤엎는 바람에 화가 난 주정뱅이들이 악다구니를 치며 다른 자리 사람에게 시비를 건 것이지요. 주막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사내들은 고함을 지르며 여인네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허공뿐이었습니다. 여인의 움직임이 워낙 재빨라서 아무도 따라잡지를 못하였죠. 여인은 슥슥 피하면서 사내들의 정강이나 무릎 뒤를 걷어차서 잡아뜨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느릿한 수덕이에게 3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수덕이는 힘도 세고 용감했지만 태어나서 쌈박질을 해본 적이 없어서 두 팔을 들어 올려서 우직하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막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은 도통 아무리 세게 때려도 무슨 바위를 두들기는 기분이 들 뿐이었죠. 그만들 하시오. 이거 참 남의 가게에서 무슨 행패요. 수덕이는 참다 기어코 팔을 휘저었습니다. 그런데 한 놈이 그 주먹에 얻어맞고 강냉이를 우수수 뿌리며 쓰려졌죠. 무시무시한 힘이었습니다. 그때 한 녀석이 살금살금 여인네의 뒤를 노리고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렴 그래도 그렇지 비겁하게 뒤를 노리다니 그것도 아녀자에게 말이죠. 수덕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노도와 같은 함성을 지르며 여인네의 뒤를 덮치려는 사내에게 몸통 박치기를 날렸습니다. 수덕이의 큰 덩치에 부딪힌 사내는 무슨 멧돼지에게 충돌한 기분이었죠. 사내는 바람 빠진 소리를 내며 주막에 나무벽을 박살내고 고꾸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뭔 개판이야? 당신들 미쳤어? 아주 오늘 칼춤 한번 출까? 그때 뒤늦게 나타난 주모가 고함을 쳤습니다. 한 손에는 큼지막한 부엌칼을 들고 말이죠. 그제야 난리가 난 주막이 얼어붙듯 멈췄습니다. 그렇게 싸움은 순식간에 진압되었습니다. 골패쟁이들은 기절한 동료를 부축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내뺐습니다. 이를 어째? 이걸 어떻게 할겨? 나랑 같이 관하로 가서 아주 끝장을 볼까? 미안하게 되었소. 면목이 없구려. 아무리 저들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라지만 내 책임이 있소. 자, 이 정도면 되겠소? 여인네는 그러면서 골패로 따낸 돈 대부분을 주모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주모는 찡그린 얼굴을 갑자기 활짝 피면서 여인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유, 뭐 주막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게지. 뭐 또 정리하면 금방이요. 이봐, 술 깨나 처먹었으면 청소나 좀 돕게.
그러면 내 알아 할 테니 거방에 가서들 푹 쉬시오. 한층 살가워진 주모의 태도에 수덕이는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싸움판에 껴버렸고 또 어찌하다 보니 대충 다 수습되었으니 말입니다. 여인네는 그런 수덕이에게 허리를 숙이며 꾸벅절했습니다. 고맙소 나그네 양반. 자네가 아니었으면 아주 큰일이 날 뻔했네. 내 이름은 정아라니요. 감사 인사는 되었수다. 나는 강수덕이요. 내 아무리 촌뜨기라지만 사내된 도리로 여인네 한 명에게 드자비질하는 무례배들을 좌시할 수 없었을 뿐이외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내가 여자인 걸 어떻게 안 거요? 어떻게 알기는? 척 보면 척이지. 사내가 어찌 이리 곱게 생겼겠소? 허? 고운 사내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그냥 넘겨짚은 거네? 아니, 나는 확신했소. 내 감히 말하건대 내 살다 당신처럼 아리따운 아가씨는 본 적이 없소. 아무렴 남자처럼 바지를 입고 머리를 틀어봐야 소용이 없지. 이 미모를 감추려면 말이야. 수덕이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란의 미모를 칭찬했습니다. 이에 아란은 좀 부끄러운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칭찬이 과하구만. 뭐 여튼 덕택에 살았구만. 감사 인사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내 방에 가서 술이나 한 잔 더 하시구랴. 좋지. 그런데 내가 지금 영 더러운 꼬라지라 먼저 씻고 봅시다. 뭘 그럼 일단 가서 씻으시오. 둘은 그렇게 금방 친해져서 술을 나눴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지나고 나서인지 돈독해진 것도 있었지요. 그런데 아란이는 수덕이의 선한 심성에 이미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답니다. 무엇보다도 산에 셋이 달려들어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 강건함에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헌데 농부가 어인일로 여기 역참마을을 오게 된 거요? 그게 다 사연이 있지. 들어보겠소? 수덕이는 그러면서 아란에게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찬찬히 알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란은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거참 기구하구만. 그 박첨지라는 작자는 어쩌다가 그런 고초를 치렀답디까? 허참 그래도 덕택에 내가 좋은 인연을 여기서 만났으니 내 오히려 감사해야겠구려. 박첨지를 위해 한잔하지요. 나도 박첨지 덕의 마을 밖에 나와보고 이렇게 아리따운 사내 아씨와 술을 나누니 기분이 좋구만. 돌아가면 꼭 감사 인사를 해야겠소. 수덕이와 아란이는 그렇게 기분 좋게 또 한 잔을 꿀떡꿀떡 마셨습니다. 그런데 수덕이는 본래 술이 그리 센 청년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잔으로 그만 정신을 잃고 대자로 뻗어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란이는 그런 수덕이를 보며 깔깔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웬걸? 잠든 수덕이의 바지춤이 쑥 하고 부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를 본 아란이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주 흉기를 달고 다니는구나. 주먹이 아니라 저걸로 후려쳤으면 그놈들은 오늘 세상을 하직했겠다. 아란이는 이를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도 연거푸 마셨겠다. 괴물 같은 물건도 보았겠다. 온몸이 뜨끈뜨끈 열이 올라서 참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냅다 잠든 이를 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번쩍번쩍 빛이 오가고 그야말로 극락을 오갔더랬죠. 헌데 한 번을 했는데도 수덕이는 아직도 짱짱한 겁니다. 아란이는 오늘 한번 한계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죽어라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가 뜰 때까지 해버린 아란이는 완전히 만족하여서 수덕이와 나란히 드러뉘어서 잠에 빠졌습니다. 수덕이는 세상 모르게 이튿날이나 자버리고 말았죠. 아란이는 다음날 이른 아침이 되어서 먼저 일어나서는 잠든 수덕이 옆에 편지 한 장을 두고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편지에는 한양에 도착하면 꼭 자기를 찾아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뒤늦게 깨어난 수덕이는 이틀이나 주막에서 보낸 것에 당황하며 편지를 읽어볼 생각도 못하고 곧바로 마차를 끌고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행길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이제 산 하나만 넘으면 한양이 보일 터였지요. 날은 아주 화창했고 바람도 선선히 불어왔습니다. 길도 아주 잘 닦여 있어서 더할 나위 없었지요. 수덕이는 휘파람을 불며 여유롭게 우마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험상궂게 생긴 덩치 큰 사내가 수덕이의 앞을 가로막아 서는 겁니다.
덩치가 어찌나 큰지 마부석에 앉은 수덕이와 키가 비슷할 정도였답니다. 안녕하신가 나그네 양반. 어딜 그리 급하게 가고 있나? 한양으로 가고 있어. 무슨 일이요? 별일은 아니고 가진 것 있으면 여기에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아니, 뭐요? 수덕이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느새 큼지막한 칼을 든 사내들이 수덕이의 우마차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산적인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한양 주변에 산적이 들끓고 있다고 하였는데 정말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겁내지 말거라. 우리도 그리 못돼 먹은 녀석들이 아닌지라 목숨까지 빼앗을 생각은 없다. 그러면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은 착한 줄 아시오? 어림도 없소.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아주 당차구나. 내 옛날이었으면 넘어가 주었겠다만 지금은 우리도 그리 넉넉지 않아서 봐줄 수가 없다. 쓸데없이 피를 보고 싶지 않으니 냉큼 우마차에서 내려오거라. 수덕이는 갈등했습니다. 까딱하다가는 목숨도 잃고 마을의 귀중한 소까지도 잃을 판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소를 산적 놈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적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곰이다! 곰이야! 아이고, 저놈은 여기 산신 아니더냐. 큰일이다. 하늘이 수덕이를 돕기라도 한 것일까요? 곰이 나타난 것입니다. 집채만한 곰이 성난 울음소리를 내며 산적들에게 발을 휘저었습니다. 저 소뚜껑만한 발바닥에 맞으면 곧바로 인생을 하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덕이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곧바로 소들을 몰아서 꽁무니를 내빼면 될 테니까요. 이놈들아, 등을 보이지 말거라. 등을 보이면 곧바로 저놈이 달려든다. 그러자 수덕이의 마차를 가로맞았던 산적이 부하들을 호령하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수덕이를 보며 말했지요. 우리들에게는 최악이지만 자네에게는 운이 아주 좋구려. 이 틈에 어서 가게나. 아니, 산적이 이리 쉽게 길을 내주는 것이 맞소? 그러면 어떡하겠어. 괜히 우리 때문에 휘말려서 목숨 잃지 말고 하늘에게나 감사하게.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자네를 털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게. 산적은 그러면서 칼을 뽑아들고 곰에게 맞섰습니다. 이를 보자 수덕이는 차마 소들을 몰아내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저 산적의 눈을 보아하니 그리 나쁘기만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덕이는 그러자 마부석에서 내려와 곰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한껏 들이마시고는 힘껏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이놈, 왜 이리 난리를 피우는 게냐? 수덕이가 외치자 산자락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어찌나 큰 소리였는지 산적들은 깜짝 놀라서 두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곰도 그런 수덕이의 고함에 화들짝 놀라 멍하게 수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틈에 수덕이는 곰에게 팔을 뻗으면서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덩치 큰 곰이 두 발로 섰다가 천천히 내리더니 네 발로 얌전히 있는 겁니다. 수덕이는 혀를 차며 곰에게 접근해서 슬그머니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곰은 그러자 끼잉끼잉 소리를 내며 고개를 내렸습니다. 허참, 놀랄 놀자다. 산신놈이 저 나그네에게 고개를 다 숙이는구나. 저게 뭐다냐? 곰이 아니라 아주 그냥 강아지 새끼가 되어뿌러구마는. 수덕이는 곰이 몸을 불편한 듯 절뚝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앞발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는 큼지막한 화살촉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 곰은 이 화살촉 때문에 불편하여서 심기가 사나웠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덕이는 단숨에 화살촉을 뽑고 상의를 찢어서 붕대로 곰의 앞발을 둘둘 싸매 주었습니다. 귀신같이 동물을 다루는 수덕이의 손에 걸리니 사나운 곰도 한낱 귀여운 시골 똥강아지처럼 변해버린 것이지요.
곰은 그러고 몇 번 수덕이의 얼굴을 핥더니 북슬북슬한 엉덩이를 흔들면서 산속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산적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야, 내 한평생 살다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구나. 이보게, 자네가 우리를 살렸네. 그렇게 되었소. 그러면 내 이제 갈 길 가도 되겠소. 무슨 소리를? 생명의 은인을 이리 그냥 보내어도 되겠나? 내 못해도 술 한 잔은 사야겠네. 산적 두목은 그러면서 수덕이를 번쩍 들어 얼싸안았습니다. 다른 산적들도 수덕이에게 사과하며 감사 인사를 표했지요. 내 이름은 권석이라고 하네. 자네를 털어먹으려고 했던 것은 용서해주게. 대신 내가 거하게 한 잔 살 테니 따라오게. 권석이라고 칭한 산적은 친히 수덕이를 데리고 소굴로 돌아갔습니다.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 잡은 화전촌이었습니다. 권석은 초라한 초가집으로 데려가서 큼지막한 술 항아리를 꺼내었지요. 그리고 세숫대와 같은 그릇을 수덕이에게 내밀더니 술을 콸콸콸 따랐습니다. 딱 봐도 자네가 어린 것 같으니 내가 이제 형님 하겠네. 아우, 술 한 잔 받게나. 알겠습니다. 저도 형님 술 한 잔 드리지요. 수덕과 권석은 술을 나눠받고 쭉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짜르르한 게 뜨끈한 불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뱃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헌데 형님은 도대체 어쩌다가 산적질을 하게 된 겁니까? 산적질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네. 헌데 이게 사실 사정이 다 있다는 걸세. 최근 한양의 권문색가인 유대감이 백성을 수탈하며 향락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횡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견디지 못하여 산으로 도망쳤지요. 일부는 화전민이 되거나 그럼에도 배를 채우지 못하면 이렇게 산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원래 우리는 나그네를 털어먹지는 않았네. 본래는 욕심쟁이 양반놈들 곳간을 털었지. 헌데 요새 부쩍 단속이 심해져서 말일세. 그러다 보니 우리 식구들이 벌써 열흘 동안 끼니다운 끼니를 먹지를 못했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어코 선을 넘어버린 게지. 결과적으로 저를 털지 않았으니 아직 넘지는 않으셨소. 그래, 동생이 아니었으면 목숨도 잃고 인간의 도리도 잃을 뻔했지. 정말 미안하게 됐네. 그리고 고맙네. 아니요. 그저 안타까울 나름이요. 만약 정 먹고 살기 곤란하면 저와 함께 고향에 같이 내려가는 건 어떻소? 형님의 성격을 보아하니 산적질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네만 여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나만 도망갈 수는 없네. 에이, 꿀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한 잔 더 받게. 권석은 그러면서 수덕이의 잔을 다시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둘은 허심탄회하게 술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늦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석은 수덕이를 데리고 한양까지 발에다 주었습니다. 혹여 다른 강도가 수덕이를 공격할 수 있으니 말이죠. 한양에는 못 들어가네. 지명수배가 되었으니 말이지. 그러면 소들 잘 팔고 무사히 고향으로 잘 내려가게나. 고맙소 형님. 부디 형님도 무탈하길 빌어요. 안전하게 한양에 도착한 수덕이는 곧바로 술을 팔기 위해 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첨지가 알려준 소매입군을 찾았죠. 그러고 거래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글쎄 소값을 완전 헐값에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촌뜨기인 수덕이도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값인지 아주 잘 알았지요. 소 6마리에 30냥이라니. 그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요? 얼씨고? 유대감댁이 지금 잔치를 한다고 해서 그나마 30냥인 거요. 그게 아니었으면 반값이었지. 이 무슨 횡포요? 박첨지 말로는 적어도 100냥은 받아야 한다던데. 마음에 안 들면 썩거지시오. 제발 사정 좀 봐주시오. 그 돈이 없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해요. 그러면 35냥에 주시던가.
방금 전에는 30냥이라 했지 않소. 수덕이는 화가 난 나머지 손으로 매입대를 3개 내려쳤습니다. 그러자 소매입구는 곧바로 수덕이가 난동을 피운다고 포조를 불렀지요. 수덕이는 그렇게 관아에 끌려갔고 곤장을 맞는 것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엉망이 된 수덕이는 저작거리에 내팽겨졌죠. 곤장이 아픈 것보다 소를 모두 잃은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수덕이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좌절했지요. 그때 누군가가 수덕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뭔가 싶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두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아리따운 아가씨가 수덕이를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뵌 듯한 얼굴이어서 골똘히 바라보니 이럴 수가 다름 아닌 아란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아란이 아니야. 이렇게 여자 옷을 입고 있어서 못 알아보았네. 아주 높은 벼슬 집안 아씨였구만. 급하게 나오느라 서신을 남기고 갔는데 보아하니 읽지 못한 것 같군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하늘이 도운 것이 틀림없네요. 아라나 씨는 양갓집 교수 차림을 하고 있어서인지 말투도 아주 고상해졌습니다. 아라나 씨는 수덕이에게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고 물었지요. 수덕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아라나 씨는 여기가 아니라 일단 자기 집에 가서 마저 이야기를 하자고 데리고 갔지요. 그런 일들이 있었구려. 거참 안 되었어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더 충고해주고 싶었는데 저도 경황이 없어서 못하였네요. 헌데 드디어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남장을 하고 있었던 이유도 이와 관련된 것이에요. 아라나 씨는 그러면서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라나 씨의 집안도 한때 한양의 명문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허나 유대감이 매관매직과 비리로 높은 자리를 꿰차면서 임금님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차례대로 멸문시키고 입을 틀어막았지요. 그 탓에 양민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졌고 탐관오리들이 큰 소리를 떵떵 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도 타락한 관리들에게 아첨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지요. 수덕이의 소를 강탈해간 소매입군도 유대감의 잔치를 명목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통탄할 노릇이죠. 우리의 아라나 씨는 유대감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할 증자 모았고 혹여 유대감의 무리들에게 뒤를 잡힐 수 있어 남장을 하고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유대감은 지금까지 탈세를 하고 비리와 뇌물을 받은 문서를 안방 금고에 숨겨뒀어요. 이에 유대감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환갑 잔칫날에 걸기하기로 하였죠. 그런데 누가 감히 차마 삼엄한 유대감 댁을 쳐들어가겠다고 나서겠어요. 동료들이 부족하여 지금은 희망이 꺾인 상황이죠. 내가 도와주겠소. 그리고 내가 부탁을 할 만한 동료도 알고 있지. 그 말이 참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친구를 사귀었나요? 수덕이는 아라나 씨의 질문에 빙긋 웃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이후 수덕이는 곧바로 권석이가 있는 소굴로 가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권석이는 화색을 보이며 당장 걸기를 시작하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양반가 아라나 씨와 산적무리 두목권석 그리고 촌뜨기 시골 농부 수덕이가 연합하여 잔칫날 밤에 모였습니다. 유대감의 으리으리한 집대문 너머로 흥겨운 가락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지요. 백성들은 끼니를 하도 골아서 산의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토죽을 만들어서 배를 채우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이야 말로 본때를 보여줄 때입니다. 이놈들, 오늘 밤 우리의 분노를 맛보거라. 무리들은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바위를 가득 실은 수레를 밀어서 유대감의 대문에 들이받았습니다. 단단한 대문은 우지끈하더니 부서지고 단숨에 부서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백성들이 물밀리듯 유대감 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웬 놈들이냐? 이 버러지 같은 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유대감은 그런 모습에 극대노하며 사병들로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양민들의 고열을 빨았는지 잔치상은 호화스러웠고 번쩍번쩍한 무기로 무장한 사병들의 수는 끝도 없었습니다. 수덕이와 권석이 그리고 아라나 씨가 선두에 서서 맞붙는데도 수적으로 열세여서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었지요.
이에 수덕이는 마지막 비장에 술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수덕이가 손가락을 입에 대고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내었습니다. 읽고 어디선가 성난 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수덕이와 권석이가 마주쳤던 산신님 곰이었습니다. 곰이다. 아니, 이놈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게냐? 사람 살려. 이건 미친 짓이다. 도망가자. 곰이 나타나서 주변을 마구 휘저어대니 사병들의 기세는 금방 꺾여버렸습니다. 이들은 창과 방패를 내던지고 꽁무니를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유대감의 집을 완전히 점거해버렸고 유대감도 오랏줄에 묶여 사로잡혔습니다. 그 틈에 권석은 곡간을 열어 지금까지 유대감이 백성들로부터 수탈한 재물과 쌀을 모두 나눠주었습니다. 아라나시는 권대감의 금고를 뒤져서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악행이 담긴 증자인 문서도 확보하였지요. 그 뒤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아라나시는 모든 증거를 깡그리 조정에 알렸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아라나시의 가문이 주도하여 진정시켰고 이는 엄연히 유대감과 탐관오리들이 저지른 악행의 반작용이라는 것을 참작하여 너그러이 넘어가기로 했지요. 여기 빼앗겼던 소예요. 그리고 쌀 50석을 실어뒀어요. 이럴 수가. 쌀뿐만 아니라 소까지 돌려주다니. 너무 보상이 과한 거 아니요? 그러게요. 쌀에다 소 그리고 어여쁜 새색시까지 데려가야 하니 수덕씨는 복에 겨운 거죠. 새색시라니? 수덕이가 어리둥절해 하자 아라나시는 활짝 웃으며 수덕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새색시는 다름 아닌 아라나시였답니다. 어차피 가문에 돌아가 봐야 이제 얌전히 시집을 가야 하는 것밖에 없었으니 냅다 가출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말괄량이 아쉬웠지요. 그렇게 수덕이는 소에다 쌀 그리고 어여쁜 새색시인 아라나시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답니다. 권석은 화전민 산적을 해체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이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한양에 배진우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배선비는 과거에는 급제하였으나 좀처럼 벼슬살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배선비는 정자에 앉아서 할 일 없이 부채나 펄럭이고 있었죠. 벼슬길도 집안 따라가는구나. 나처럼 한미한 가문 출신은 참하관 벼슬도 하늘의 별 따기로고. 당시에는 권세가에서 태어나 든든한 뒷배를 등에 업지 않으면 과거에 급제해봐야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답니다. 자리가 날 때까지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고 있어야 했지요. 그런데 한번 관직에 오른 양반들이 쉽게 자리를 빼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너무 낙담하지 마시지요, 도련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도련님처럼 똘똘한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겨울을 몇 번이나 보냈는데 얼마나 더 넉넉고 있어야겠느냐?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언제 감이 떨어지나 기다리고 있는 꼴 아니냐? 복은 제 발로 굴러들어오지 않는 법이다. 배선비는 한탄하며 신경질적으로 부채를 펼쳤습니다. 날이 더운 것도 있었지만 속에 열불이 터져서 아무리 부채를 붙여도 더위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어찌합니까요? 아니면 어디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마실이나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옛끼 이놈아. 내 아무리 논팽이처럼 있는 상황이라지만 아들 땐 도리로 탱자탱자 놀러 다닐 수 있겠느냐? 아이 참, 그게 다르면 다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무식한 놈이 밖에 싸돌아다니면 그저 노는 것이겠지만 도련님처럼 명석한 분이면 그래, 이른바 견문을 쌓는 일 아닙니까? 그야말로 실전 공부이지요. 나도 내 녀석처럼 쌔바닥에 참기름을 듬뿍 바른 머슴은 본 적이 없구나. 그래, 그거 참 그럴듯하다. 실로 실학의 대가였던 영암 유득공 또한 전국을 유랑하며 천하의 견문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발해고를 편찬하여 우리 한민족의 찬란한 역사를 낱낱이 밝혀내었으니 그 업적이 가히 후세의 길이 전할 만하도다. 배선비는 허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아래 것들의 조언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머슴인 장도리의 말은 확실히 맞는 말이었지요. 이봐라 장돌아. 짐을 꾸리거라.
어디 한번 우리 둘이서 조선팔도를 유랑해보자꾸나. 뭐라고쇼? 조선팔도 말입니까? 팔도는 좀 너무 많고 이도나 일도는 어떻습니까? 이놈아,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애호박이든 수박이든 뭐든 썰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기 뭐야, 그 석찬이나 응수를 데려가는 것이 어떠십니까? 놈들이 더 건강하고 몸도 날렵니다요. 저는 거 뭐시냐? 요즘 허리가 아파서. 나는 너처럼 명석한 머슴이 퍽마음에 든다. 그럼. 장돌이만 있으면 천군만마나 다름없지. 그러니 어서 짐이나 꾸리거라. 장돌이는 변명을 주섬주섬 내뱉으며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장돌이는 죽을 상을 하며 꾸역꾸역 짐을 꾸리고 배선비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내쉬는 장돌이와 달리 배선비는 희망으로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귀중한 가르침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어쩌면 견문을 넓혀서 과거를 다시 보고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해서 벼슬자리를 따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훌륭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부에 높은 고가를 올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희망찬 배선비의 여행을 축복하듯 하늘의 태양도 쨍쨍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들뜬 기분도 잠시였습니다. 배선비가 고을을 나와 굽이진 산길을 따라 걷고 나지막한 언덕을 몇 개쯤 넘었는데 갑자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마침 장마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배선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비가 너무 쏟아집니다. 이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너무 위험합니다요. 그냥 적당한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다시 길을 떠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력지추의 기세로 작금의 태양이 만천하를 뜨겁게 달구어 삼복의 더위가 극에 달하였으나 하늘이 시의적절하게도 서늘한 비를 내려주심에 천운을 만끽하지 않을 수 없구나. 이건 아무래도 좋은 징조다. 이참에 아예 저 강도 건너버리자꾸나. 어메, 이 비에 강을 건넌다굽쇼. 그건 정말 아니 됩니다. 보십시오. 강이 물에 넘쳐서 수위가 이만큼이나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용왕님도 물에 쓸려 내려갑니다요. 장돌이는 거칠게 흐르는 강물을 보며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이런 날에 강을 건너는 미친 짓은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배선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저기 튼튼한 돌다리가 있으니 저걸 건너면 되겠다. 돌다리야 튼튼하건대 저희가 돌다리만큼 튼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살이 거세어서 자칫 잘못하면 비명행사합니다요. 으이구 이 겁쟁이 녀석. 그래, 그러면 내가 먼저 갈 테니 너는 좀 이따 따라오려무나. 배선비는 등짐에 줄을 당겨서 단단하게 조이고 지팡이를 힘차게 짚었습니다. 장맛비로 물의 수위가 오르고 물살은 거세었지만 배선비가 보기에는 충분히 건널만 해보였지요. 그 모습을 뒤에서 노심초사하며 바라보는 장돌이는 아무리 봐도 큰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적중했지요. 아이고 도련님! 배선비가 다리의 중간쯤 건너는데 거세게 내려오는 강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아타는 순간 중심을 잃고 난간을 휙가닥 넘어서 강에 빠지고 말았지요. 장돌이는 비명을 지르며 배선비를 불렀으나 물에 빠진 배선비는 이미 저 멀리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배선비는 천지가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속절없이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얼굴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에는 모두 물이 들어왔고 아무리 두 팔을 휘저어도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거센 물에 휩쓸리며 내려가다가 바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배선비는 의식을 잃고 정처 없이 떠내려갔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여기가 천당이냐 지옥이냐.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배선비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눈을 떠보니 웬걸? 강하류의 자갈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려보니 아주 아리따운 여인네였지요. 가물가물하는 의식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여인네는 선녀같이 보였습니다. 여인네는 배선비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며
숨을 쉬는지 확인하더니 뭐라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배선비는 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가 어디요? 댁은 누구시오? 배선비는 귀에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에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찌르는 듯한 격통에 신음을 흘리며 다시 드러누워야 했지요. 가슴과 허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조심하셔요. 아무래도 강물에 빠졌다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늑골이 부러진 것 같으니까요. 저는 한유정이라고 하옵니다. 요정낭자, 이렇게 구해주셔서 과히 고맙소이다. 소생의 이름은 배진우라 하옵고 견문을 넓히고자 하인 하나를 대동하여 전국을 유람하고 있었소. 헌데 부끄럽게도 소생이 객기를 부린 바람에 이런 불상사를 초래하고 만 것 같구려. 객기라뇨? 장마비가 심하던 날에 돌다리를 건너려고 했지. 어머, 설마 이틀 전 그날요? 그날 비가 정말 억수같이 내렸는데요. 목숨을 건진 것은 정말 천운이라고 밖에 할 수 없겠네요. 천운이라니 유정낭자가 목숨을 구해준 거지. 그대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죽었을 거요. 아니에요. 그리고 낭자보다는 마님이라고 불러주셔요.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낭자라고 불리니 나쁘끄럽네요. 유정마님은 그러면서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 그 수줍은 미소는 마치 봄날 핀 싱그러운 자두꽃과 닮았습니다. 배선비는 아리따운 유정마님의 미소에 잠시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려. 그러면 바깥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오? 남편은 유명을 달리한 지 몇 년이나 되었답니다. 아이고 그렇구려. 내 실례했소. 괜찮아요. 별로 괴념치 마셔요. 배선비는 조금 정신이 돌아오자 방 전체에 퍼진 짙은 한약재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유정마님은 의원을 하는 듯 했지요. 그러고 보니 배선비를 직접 치료한 사람도 유정마님이었습니다. 탕약도 직접 끓여서 배선비에게 처방하였죠. 마을에서 여인네 홀몸으로 의원을 하고 있는 거요? 의원이라기보다는 제 취미 같은 거랍니다. 생전병을 심하게 앓던 남편 수발을 들다 보니 어쭙잖게 익힌 지식이죠? 그래도 이 덕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걸로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답니다. 거참 다재다능한 분이시구려. 감복했습니다. 배선비는 감탄했습니다. 반면 유정마님은 부끄럽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좀 더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생각보다 상처가 크니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미안하시면 하루빨리 나으셔야겠네요. 유정마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편히 쉬라며 일어났습니다. 배선비는 긴장이 풀려서 유정마님이 방을 나가자마자 잠에 골아 떨어졌지요. 그렇지만 잠드는 의식 속에서도 유정마님의 아름다운 얼굴이 눈앞에 아른렸습니다. 배선비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꼬박 하루가 지나 있었습니다. 아직도 갈비뼈가 욱신거렸지만 용케 움직일 수 있었지요. 배선비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밖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혹여 손님일 수도 있어 배선비는 장지문을 살짝 열어서 바깥을 살펴보았습니다. 남 앞에 서기에는 부적절한 옷차림이었거든요. 밖에는 한 나이 든 노인과 유정마님이 있었습니다. 허참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허리가 영 말썽이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도 부항을 떠드릴까요? 침을 놓아드릴까요? 침도 놓고 부항도 뜹세.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바지를 훌러덩 내리지 뭡니까? 헌데 유정마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을 개스름칠해하게 떴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이거 좀 보게나. 이게 허리는 좀 아파도 아랫도리만큼은 팔팔하네. 내가 젊었을 적엔 이걸로 여인네들 여러 번 했지. 자네도 한번 맛보면 잊지 못할걸? 자네가 매일 침을 놓아줘서 그런가? 기회가 되면 자네에게도 내 굵직한 대침을 놔주고 싶은데 말일세. 바지를 내리라는 적은 없는데요? 거참 겸사겸사 내 아직 건강하다고 보여준 게지. 농담일세 농담. 노인네는 망측하게 바지를 깠는데 차가운 유정마님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유정마님은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치료를 진행했죠. 이를 지켜보는 배선비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쩜 저리 낯짝도 두꺼운 작자가 있단 말입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무 데서나 속살을 보이다뇨. 그럼에도 유정마님은 묵묵하게 침을 놓고 뜸을 떴습니다. 그 와중에도 노인이 계속해서 말했고 유정마님은 짧게 대답만 했습니다. 아주 좋구먼. 오늘도 고맙네. 자, 여기 삭실세. 그건 그렇고 언제 한번 시간 나면 집에 들리게나? 언제까지 이 낡아 빠진 집에 처박혀 있을 셈인가? 감사합니다. 헌데 환자분들이 많아서요. 다음에 기회 되면 꼭 한번 뵙지요. 부드럽게 거절하는 유정마님의 말에 노인은 끝끝내 아쉬운지 몇 번 더 질척이고 나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배선비는 노인이 나가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유정마님이 차가운 표정을 지우고 화사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몸은 좀 나으셨나 보네요? 그렇소. 그런데 저 양반은 뉘시오? 심영감이라고 이 마을 지주예요. 태도가 좀 무례하지 않았소? 그런 부분이 있지요. 틈만 나면 자기한테 시집오라고 하고 허락 없이 제 몸을 더듬으려고도 해요. 아니, 그건 정말 잘못되지 않았소? 아예 오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말하는 게 맞지 않겠소? 어쩌겠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구려. 고생이 많소. 어디 내가 좀 도와줄 건 없소? 어머, 도와주긴요. 그보다 시장하시겠어요. 제가 뭐라도 차릴게요. 유정마님은 나물 반찬과 김치와 밥으로 한상을 차렸습니다. 지극히 검소한 식탁이라 유정마님은 미안해했지만 배선비는 이틀 동안 병상에 누워있느라 시장이었는지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차린 것이 별로 없어서 죄송해요. 별거 없기는요. 유정마님의 솜씨가 퍽 훌륭하외다. 배선비와 유정마님은 화목하게 웃으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선비는 장돌이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아마 장돌이는 노심초사하며 배선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는 대로 서신 하나를 작성해야겠소. 아마 나와 함께 여행을 온 하인 녀석이 굉장히 나를 걱정하고 있을 거요. 그렇네요. 그러면 작성하여서 저에게 주셔요. 제가 파발마를 통해 보내드릴게요. 어디로 보낼 생각이셔요? 아무래도 녀석은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사고 당한 것을 알렸을 테지. 그러니 집으로 보내면 될 것 같소. 선비님은 어찌하실 예정이세요? 배선비는 고민했습니다. 설령 부상을 당하였어도 여기서 여정을 끝내기는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어찌하지 못할 상황.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유정마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회복에 집중하시고 차차 생각하셔요. 저야 혼자 지내던 것이 적적하여서 말동무가 생겨서 좋으니까요. 그렇게 말해주어서 고맙소. 내 삭슴 반드시 지불할 터이니 걱정 마시오. 그렇게 배선비는 유정마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배선비는 그러면서 유정마님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유정마님은 생각보다 더 재주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방에 걸린 족자에 쓰여진 멋들어진 붓글씨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바로 유정마님이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자문은 물론이고 사서삼경 또한 익힌 지식인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시사상식에도 박식하고 무엇보다 작금 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하여 매우 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물안의 개구리였을 줄은 몰랐소. 유정마님 덕에 나의 부족함을 깨우치우는구려. 아니어요. 선비님이야 말로 과거에 합격한 수재이신걸요. 그래봐야 벼슬자리 하나도 받지 못한 논팽이라오. 그래도 그 자리에서 복이 굴러오길 기다리지 않고 직접 세상 밖으로 나와 견문을 쌓으려고 한 그 실천력은 참된 실학자의 귀감이나 다름없어요. 배선비는 유정마님의 따뜻한 위로에 바닥에 떨어진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에 배선비는 유정마님의 일을 좀 도우려고 했으나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매번 사고만 쳤습니다. 그럼에도 유정마님은 신경 쓰지 말라며 뒷정리를 전부 하였지요. 배선비는 무력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심영감이 찾아와서는 침을 맞는다는 명목으로 유정마님에게 저열한 농담을 쉴 새 없이 던지며 희롱했습니다. 결국 유정마님은 잠시 약재를 가져오겠다는 명목으로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또 그 양반이 온 거요? 네,
오늘은 유독 더 심하네요. 안 되겠소. 내가 직접 나가서 따끔하게 한마디라도 하겠소. 아니어요. 괜히 기분을 상하게 했다가는 큰 고초를 치르고 말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소? 배선비는 조용히 유정마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유정마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영감님, 여기 엎드려 누우셔요. 아주 몸에 좋은 뜸을 놓을 거예요. 고질병이었던 요통과 관절통의 직방이랍니다. 에잉, 돌아 누우면 내 물건이 워낙에 커서 영 불편한데 말일세. 그래도 얼른 건강해지셔야죠. 그러면 오늘은 내 한번 참아봄세. 어디 그 배곡 같은 손으로 잘 좀 부탁하네. 심영감은 옷을 또 훌러덩 벗어던지고 싱글벙글하며 돌아누웠습니다. 그러자 유정마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지문 밖에서 대기하던 배선비에게 갔습니다. 이제 되었어요. 뜸을 놓는 부위는 미리 말해드렸죠? 걱정 붙들어 매시오. 이래 보여도 과거 시험도 합격한 몸이오. 그 정도쯤은 이미 모두 외웠어. 그리고 배선비가 유정마님 대신 방에 들어갔지요. 심영감은 배선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유난을 떨었습니다. 아주 내 나체를 보느라 신이 나셨나 보구만. 어디 한번 마음껏 봐보게. 심영감은 엎드려 누워있는 탓에 유정마님이 나가고 배선비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배선비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심영감의 몸에 뜸을 놓았습니다. 심영감은 여전히 유정마님이 뜸을 뜨는 줄 알고 싱글벙글 웃으며 자꾸만 움직였습니다. 이에 배선비는 가볍게 심영감의 볼기짝을 손바닥으로 찰싹 때렸지요. 아이구야, 우리 유정이가 손도 맵구나. 어디 한번 반대쪽 볼기짝도 때려보게. 배선비는 심영감의 말에 웃음을 간신히 참으면서 다른 쪽 엉덩이도 찰싹 때렸습니다. 이에 심영감은 바르르 떨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퍽이나 우스꽝스러워서 크게 웃음을 터뜨릴 뻔한 것을 겨우 참았답니다. 이윽고 배선비는 쑥뜸을 심영감의 등과 엉덩이 허벅지에 차곡차곡 올렸습니다. 하지만 평소 뜸 양보다 훨씬 많이 쌓았지요. 심한 화상은 입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주 정신이 번쩍 들 만큼 뜨거울 것입니다. 그 효과는 아주 확실했지요. 심영감은 뜸을 뜨고 몇 분이 지나지 않자 비명을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뜸을 뜨는 사람이 유정마님이 아니라 배선비인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지요. 자, 자네는 누군가? 아니, 유정이는 어디 가고? 안녕하십니까. 쑥뜸은 원래 제가 전문이라 아내 대신해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 아내? 아니, 유정이 남편은 분명 몇 년 전에 죽었을 텐데. 어머, 남편이랑 벌써 인사를 하고 계셨군요? 이번에 제가 다시 시집을 가게 되었거든요. 유정마님은 모른 척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심영감은 무어라 말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지요. 배선비와 유정마님의 장난이 아주 제대로 먹혔습니다. 헌데 심영감은 아직 마음속에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허참 갑자기 없던 남편이 하늘에서 뚝하고 떨어지기라도 했는감. 아유, 남녀의 정이 어찌 계획된 대로만 이뤄지나요?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운데. 그것보다 뜸을 마저 떠야 하니 다시 누우시죠, 어르신. 뭐 알겠네. 그런데 좀 덜 뜨겁게 좀 하게. 나 원 산채로 불고기라도 만들 생각인가? 심영감은 투덜거리며 다시 누웠습니다. 이제 유정마님에게 남편이 생겼으니 더 들이대보지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뜸을 다 뜨고 집으로 돌아가는 심영감은 여전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남편이 생긴다고? 혼례를 올렸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이에 심영감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여종인 정옥이를 불렀습니다. 이봐라, 너 저기 한의원 노릇하는 유정댁 알고 있느냐? 예, 나으리. 십수년 전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그 미인 처자 말이죠. 그래, 헌데 오늘 가보니까 글쎄 남편이 있지 뭐더냐? 네? 죽었던 남편이 뭐 다시 돌아왔다고쇼. 그게 아니라 어디서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녀석이
새 남편이라고 들어 앉아 있었다 이거다. 신기하네요. 저는 유정댁이 혼례를 다시 올렸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쇼. 그러니 말이다. 근데 아무래도 영 의심쩍다. 내가 가서 한번 진짜 남편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오려무나. 심영감이 그리 말하자 정옥이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유정마님 댁을 찾았습니다. 정옥이는 심영감이 혼약한 것을 축하할 겸 식사를 초대하고 싶다고 전하였지요. 여기 마을에 아무도 유정마님이 혼례를 올렸다는 말을 듣지 못하여서 모두 깜짝 놀랐답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결혼인데 동네방네 소문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지요. 그렇군요. 남편분이랑 금슬은 좋으시고요? 정옥이가 그러면서 은근한 눈빛으로 유정마님과 배선비를 살펴봤습니다. 누가 봐도 이는 의심하는 눈초리였습니다. 이에 배선비는 아차하고 황급히 유정마님의 손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아유, 아주 그냥 매일 밤 깨가 쏟아지지요. 어머, 자기도 참. 유정마님은 배선비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얼굴을 붉혔지만 차마 손을 내치지는 못하였습니다. 자칫하다가는 거짓말이 탄론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정마님과 배선비는 엉겹결에 심영감의 저녁 식사 초대에 수락하고 말았지요. 정옥이는 그러고 돌아가면서도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미안하게 되었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희 사이를 더욱 의심했겠지요. 그런데 이거 큰일이네요. 귀찮은 심영감을 드디어 떼어내나 싶었는데 산 넘어 산이에요. 너무 걱정 마시오. 가서 직접 부부인 것을 보여주면 되니 말이오. 아, 물론 내가 여기 머무는 동안에만 말이오. 배선비가 침착하게 다독이자 유정마님은 무언가 불편한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배선비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제가 아내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까요? 그게 무슨 소리여. 저야 유정마님이 아내였으면 아주 매일매일이 행복하였을 거요. 배선비가 그리 말하자 유정마님은 기분이 좋아진 듯 배시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유정마님은 배선비와 함께 지내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는 영 숙맥이었던지라 좀처럼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유정마님과 배선비는 약속대로 심영감 댁을 갔습니다. 심영감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서 둘을 대접하였습니다. 예상외로 심영감은 지금까지 보인 질척거리는 태도와 달리 아주 예의 바르게 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술을 한두 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심영감이 은근슬쩍 배선비를 떠보듯 물었습니다. 유정이가 홀몸으로 아주 고생이 많았지. 그런데 자네 같은 듬직한 사내가 곁에 있으니 아주 내 마음이 다 놓이는구만. 그런데 아직 첫날 밤은 치르지 않았는감? 그럴 리가요. 거 나쁘끄럽게 여기서 대놓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아주 깨가 쏟아집니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밤잠을 설쳐요. 그런가? 그런 것 치고는 왠지 입맞춤도 못 해본 느낌이라서 말일세. 그래, 내가 나이가 들면서 영 남녀간의 아름다운 애정이 그리워서 말인데 실례만 아니라면 부부간의 입맞춤을 좀 보여줄 수 있겠나? 마침 달도 휘황찬하게 떴겠다. 술맛도 좋은데 말일세. 심영감의 뜻밖의 요청에 유정마님과 배선비는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제 처음 손을 잡아보았고 무엇보다도 애인관계도 아닐진저 남 앞에서 입맞춤을 하라니. 유정마님은 머뭇거리며 차마 입술을 내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심영감은 아주 제대로 걸렸다 싶었지요. 이 두년놈이 작당하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침 오늘 어르신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까짓 거 못 보여드릴 것도 없지요. 헌데 배선비가 과감하게 유정마님의 허리춤을 발아 끌어안고 뜨겁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유정마님은 깜짝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만 너무나도 달콤한 배선비의 입맞춤에 그만 자기도 넋을 잃고 심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영감은 그 광경을 보면서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헌데 유정마님은 여전히 입맞춤에 어색해하는 것이 완전히 의심이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심영감은 마지막으로 미끼를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이야, 오랜만에 활활 타오르는 부부간의 사랑을 보니 내 마음이 다 뜨겁구만. 그래, 날도 늦었겠다. 이제 슬슬 잠자리에 들어야겠지? 자네들도 여기 별채에서 하룻밤 묵고 들어가게. 날도 어두운데 밤길이 위험하니 말일세. 저기 별채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마음껏 소리를 내어도 괜찮네. 심영감이 실실 웃으며 배선비와 유정마님에게 제안했습니다. 아차, 이는 심영감이 던지는 마지막 시험이 분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약 내뺀다면 심영감은 영영 둘 사이를 의심할 것입니다. 결국 배선비와 유정마님은 제안을 수락하고 별채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였지요. 이거 낭패로군. 심영감이 아무래도 우리 둘이 부부인지 기어코 확인하려고 드는 것 같소. 죄송해요. 제가 괜히 선비님을 곤란하게 만들어버렸네요. 사과하지 마시오. 이 생각은 내가 떠올린 것이잖소. 배선비와 유정마님은 불편한 침묵 속에서 별채 안방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를 마음껏 내라는 말인즉슨 부부관계를 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겠다고 돌려 말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실 별채의 장지문 너머에는 심영감과 정옥이가 숨죽인 채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오늘 저와 선비님은 거사를 치르도록 하죠. 다만 제가 경험이 없으니 부디 살살해 주시기를 바래요. 뭐시오? 경험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전 남편과 첫날 밤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요? 배선비가 놀라서 묻자 유정마님은 부끄러운지 얼굴을 푹 숙이고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정마님은 지금까지 첫날 밤을 가져본 적이 없는 수처녀였던 것이죠. 전 남편은 관계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허약했기에 유정마님은 여지껏 순결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에 배선비는 굳게 마음먹고 유정마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정마님은 그런 배선비의 손길에 놀라 옅게 떨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도 수충각이니 말이오. 그러니 우리 모두 처음이지만 함께 힘내서 행복해집시다. 몰라요, 정말. 유정마님은 그러면서 배선비의 품에 발악 안겼습니다. 이를 장지문의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 지켜보던 심영감은 낮게 탄식하였습니다. 뭐라 한참을 떠들더니 거사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아이고, 저놈 저거 얼굴은 기생오라비인 것이 아랫도리는 정말 괴물 같은 것을 달고 있구나. 이야, 저것 좀 보게. 이복의 정호가 보이느냐? 예, 나으리. 무슨 제 팔뚝만한 것이 들락날락거립니다요. 아이고, 저거 사람 잡겠습니다. 유정댁 저거 숨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둘은 별채가 떠나가라 거창하게 소리를 내며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심영감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정말이지 누구보다도 금슬 좋은 부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유정마님은 그날 밤하늘에 뜬 수많은 별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순간에 극락을 수어 번 오가서야 다음날 해가 떴답니다. 별채에서 나는 소리가 어찌나 거창하였는지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답니다. 이후 배선비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고 정말로 유정마님과 혼약을 맺어서 부부의 연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정마님의 가르침에 배선비는 눈이 튀었는지 두 번째 과거 시험을 보아서 이번에는 수석으로 합격하여 벼슬자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겹겹상가 아닐 수 없었네요. 배선비와 유정마님은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깨가 아주 쏟아져서 넘치도록 살았답니다. 이심전심이었던 배선비와 유정마님은 결국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인생사 세옹지 말하고 나쁜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네요. 우리 모두 좌절하지 말고 배선비처럼 항상 긍정적으로 미래를 개척해야겠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한양에서 한지 제지소를 운영하는 박대현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예의도 발라서 모두들 박서방이라고 불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의 제지소에서 큰 소란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 어서 물 가져오게! 박서방 큰일 났네. 제작소에 불이 났어.
박서방의 제지소에 불이 난 것입니다. 박서방은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제지소 창고 안에는 이번 달에 납품해야 할 한지 수천 장이 있었거든요. 박서방은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일꾼들과 함께 물과 모래를 퍼날라서 불이 난 제지소에 끼얹었습니다. 그러나 화마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나고 매서운 불길이 뱀의 혓바닥처럼 날름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걸 어쩌면 좋아. 박서방, 이거 도저히 어찌할 도리가 없네. 어서 피하세. 이러다가는 박서방도 죽어. 우선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니겠나? 정신 차리고 어서 나오게. 일꾼들은 울부짖는 박서방을 강제로 끌어내어 대피했습니다. 뒤늦게 사람들이 달려와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제지소는 깡그리 타버리고 말았죠. 어찌나 불이 크게 났는지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 불길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답니다. 박서방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제지소 앞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미안하게 되었네. 미안할 게 뭐가 있겠소. 품삯을 못 주어서 내가 미안하이. 그런 말 말게. 그래도 박서방이라면 분명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걸세. 함께 일했던 일꾼들은 모두 박서방을 안타까워하며 동정했으나 하나 둘 일거리를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허나 모두 슬픔에 빠진 박서방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동정했습니다. 박서방은 평소 일꾼들에게 허물없이 친근하게 대하며 매우 잘 대접해줬기 때문입니다. 이복의 박서방. 가는 마당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아무래도 제지소의 난 불은 그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네. 그게 무슨 의미요? 불이 나기 전날 밤 제지소에 몰래 들어가는 수상한 자를 일봉이가 봤다고 하네. 그게 정말이요? 아, 글쎄 그렇다니까. 그렇지 일봉이? 아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게요. 그놈은 아무리 봐도 최신의 제지소에서 일하는 박첨지였수. 언제 제지소에 숨어 들어갔는지 한밤중에 살금살금 빠져나오다가 나한테 들켰거든. 급하게 붙잡으려고 했는데 어찌나 재빠른지 그만 놓치고 말았구랴. 최도연은 박서방과 같이 앉이 제작소를 운영하는 경쟁 제지소였습니다. 호시탐탐 박서방의 사업을 노렸는데 이런 식으로 더러운 짓을 저질렀을 줄이야. 이에 박서방은 곧바로 관아에 최도연을 신고했습니다만 관아에서는 그런 최 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가 있는데도 말이죠. 보니까 최 씨는 이미 관아에 높으신 양반들에게 뇌물을 잔뜩 먹여놓은 상태였죠. 박서방이 보는 앞에서 사또와 형님 아우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박서방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기 범인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분명히 있고 증거도 있는데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요. 다들 눈이 있으면 보시고 귀가 있으면 들어보시오. 에잇, 저놈 자식 건방지게 어디 어르신 앞에서 큰 소리냐. 당장 쫓아내거라. 억울한 박서방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항변했으나 결국 포졸들에게 붙잡혀 쫓겨나야 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박서방을 보며 낄낄거리며 비웃었답니다. 박서방의 순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지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과 그간 사업을 위해 빌렸던 돈이 걷잡을 수 없이 큰 빚이 되어서 박서방의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만 것이죠. 이 탓에 박서방은 평민 신분을 박탈당하고 노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겹경사는커녕 어찌 이런 겹형사가 몰려 닥친단 말이냐. 노비가 된 박서방은 이 집 저 집 팔려다니며 허드렛 일이나 해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엿한 사업가에서 남의 집 하인이 되어버린 박서방의 처지는 그야말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죠. 그리고 주인 대감들이 어찌나 박하게 구는지 박서방은 항상 구박을 받고 갖은 고초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탓에 박서방은 잔뜩 위축된 나머지 아주 간단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주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늙어빠진 노비를 데려왔느냐? 이놈아, 썩 꺼져라! 저저저 얼빠진 놈 보게. 하여간 이렇게 쓸모없는 녀석은 내 난생 처음 보는구나.
그렇게 연거푸 쫓겨난 박서방은 정신 차리고 보니 자신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관아에서 풀려난 최신의 집에 들어와 있었죠. 아주 꼴이 좋아 박서방. 그간 떵떵거리고 사니까 아주 세상이 자네 것 같았지. 이봐라. 이제부터 우리 집 변소는 저놈이 도맡아서 청소할 게다. 평생 똥이나 푸면서 지내도록 해라. 최 씨는 그런 박서방의 처지를 비웃었습니다. 다른 노비들도 그런 박서방을 막대하며 밤이 되면 두들겨 패고 괴롭히기 일쑤였죠. 박서방은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허나 박서방은 생각했지요. 인생사 세옹지 마라 하여 나쁜 날이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 언젠가 볕들 날이 올 것이다. 나 박대현이는 이런 곳에서 포기하여 무너질 남자가 아니다. 박서방은 심지가 굳은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멸시받고 괴롭힘을 당할지언정 언젠가는 재기하여 다시 우뚝 설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티고 버텨서 살아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며 사는 박서방의 모습이 최 씨의 심기를 건드리기라도 한 걸까요? 최 씨는 어느 날 박서방을 마당에 불렀습니다. 이놈 박대현이. 안방에서 엽전 꾸러미가 사라졌는데 내 놈이 훔친 게지. 아니옵니다, 나으리. 제가 어찌 감히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저는 그저 집안 청소를 한 죄밖에 없습니다요. 이 뻔뻔한 놈 같으니. 이놈아, 물건을 훔칠 놈은 내 녀석밖에 없다. 이봐라, 저 손버릇 나쁜 머저리를 좀 손봐주거라. 최 씨가 명령하자 다른 머슴들이 박서방을 멍석에 돌돌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몽둥이로 흠씬 떡매질을 해버렸죠. 박서방은 모진 매질에 버티다가 결국 혼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최 씨는 툭 튀어나온 배를 두들기며 기뻐했습니다. 아주 보기 좋구나. 그래, 넝마꼴이 되었으니 길바닥에 던져버리거라. 이제 충분히 가지고 놀았느니라. 최 씨는 애초에 박서방의 처지를 비웃고 즐기기 위해 하인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성정이 못되고 비틀릴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처럼 실신한 박서방은 머슴들에게 이끌려 한양 길바닥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서서히 숨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필시 싸늘한 주검이 되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이 정말 무심하지는 않은가 봅니다. 길을 가던 한 아낙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박서방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고 매, 이게 뭐시여? 아니, 이 양반은 박서방 아니여?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된 거요? 이보쇼, 박서방. 박서방 정신 좀 차려보시오. 아낙은 박서방을 알아보고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뺨을 건드려도 죽은 듯이 기절해 있었죠. 콧구멍에 손가락을 대보니 숨은 간신히 쉬고는 있었습니다. 아낙은 그런 박서방을 보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몰골은 아니었거든요. 아낙은 기절한 박서방을 낑낑거리며 끌고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린 박서방은 생판 처음 보는 장소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름 아닌 기생집이었죠.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정신이 들었슈. 여긴 한양에서 제일 가는 기생집인 화월정이요. 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서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데려왔지. 아니, 자네는 영수검엄 아닌가? 안악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영수검엄이었습니다. 한때 박서방의 제지소에서 일하던 직원 삼식이의 아내였죠. 그러요, 박서방. 당최 어쩌다가 그런 꼴로 거리에 쓰러져 있었던 거요? 아주 온갖 일들이 있었지. 제지소에 불이 나고 나서부터 온갖 일이 한꺼번에 다 터져서. 이제 나도 노비 신세라네. 박서방은 자초지종을 천천히 설명하였습니다. 영수검엄은 그런 박서방의 사연을 듣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영수검엄은 박서방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삼식이가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쳤을 때 박서방이 직접 한약을 지어 보내주기도 하고 쉬고 있는 동안에도 삭슬 지불하여서 끼니 걱정을 하지 않게 해주었지요. 그래, 삼식이 그 친구는 잘 지내고 있나? 아주 팔팔하다 못해 난리여요. 제지소가 문을 닫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일을 구하느라 고생은 좀 했는데 이제는 전화 바깥 양반이나 어느 정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고 있고만요. 그거 참 다행이구만. 네, 그렇게 갑자기 모두를 떠나보내게 하여 마음이 많이 안 좋았네. 그런 소리 마셔요. 그것보다 배고프지 않소? 네,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얌전히 있으쇼. 영숙은 그러고 잠깐 나갔다가 뜨끈한 국밥을 상에 올려서 박서방에게 주었습니다. 박서방은 국밥을 보자마자 걸신 들린 듯이 먹어치웠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고깃국일까요? 따끈한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자 그제야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박서방 거처는 어디 있는 거요? 거처는 무슨? 이제는 집도 재산도 없는 노비다 보니 또 다시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봐야 하지. 그러면 내가 여기 주인마님께 여쭤볼 테니까 박서방만 괜찮으면 같이 일하시구랴. 정말이요? 자네가 부처가 아니면 무엇이겠나? 정말 그래만 주면 내 이 은혜는 꼭 갚겠네. 은혜를 갚을 게 뭐가 이슈? 지금 내가 박서방에게 갚고 있는 거요. 걱정하덜 말고 일단 누워서 좀 더 쉬구랴. 영숙어멈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비록 기생집에서 일하는 처지가 되겠지만 박서방에게는 가릴 형편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니 잠이 솔솔 와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이른 아침 영숙어멈이 박서방을 깨웠습니다. 내 주인마님께 잘 말씀드려 놨슈. 이제부터 여기 기생집 화월정에서 머슴일을 하면 되어요. 정말 고맙네. 내 뭐든 할 테니 시켜만 주게. 일은 찬찬히 익히면 되고 박서방이면 금방 할 거요. 그것보다 우리 주인마님에게 아침 인사드리러 가요. 영숙어멈은 박서방을 데리고 주인마님을 만나러 갔지요. 화월정은 대감집 못지않게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박서방도 한때 한양에서 방귀 좀 뀌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호화롭고 넓은 기와집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한참을 가서야 안방 앞에 다다랐지요. 여기에요. 주인마님 조남은 다연마님이니 단디 기억해요. 알겠소. 내 영숙어멈 안 부끄럽게 잘하리다. 영숙어멈은 크게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향기로운 꽃향이 코끝을 간지럽혔고 화려한 비단 천막이 천장을 장식하고 있었죠. 윤기 나는 오동나무 바닥에는 붉은 비단 방석이 깔려 있고 작의 장식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 입은 아리따운 여인이 앉아서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처자가 바로 다연마님이었습니다. 마님, 저 왔어요. 이치가 그 박서방이라는 자인데 아주 일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오냐, 자네가 이번에 새로운 머슴이구나. 어디 한번 열심히 일해보게. 알겠습니다. 제 이 한 몸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뭐, 적당히 하게. 다연마님은 그렇게 말하고 귀찮은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박서방은 어째 차가운 다연마님의 태도에 걱정이 되었지요. 그러자 영숙어멈은 걱정 말라며 등을 두들겼습니다. 주인마님은 좀 차갑기는 한데 썩 나쁜 사람이 아니어요. 일 좀 하면서 안면 좀 익히시면 괜찮을 테니 걱정하덜 마시오. 알겠네. 정말 고맙네. 박서방의 기생집 머슴살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기생집에서 일하다 보니 정말 평생 볼 아리따운 처자들은 이곳에서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색에 관심이 별로 없던 박서방조차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였죠. 과연 한양 최고의 기생집, 화월정 명성에 걸맞은 곳이었습니다. 헌데 다른 아리따운 기생들보다도 그중 으뜸은 단연 다연마님이었습니다. 다연마님은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서예와 그림에도 능했는데 과거에 합격한 선비들보다도 학식이 높았습니다. 간혹 화월정을 찾은 양반들이 그런 다연마님의 눈에 들기 위해
자신들의 학식을 자랑하며 뻐기다가 다연마님의 깊고 넓은 지식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보게, 박씨. 와서 이거 좀 들고 하게. 아니, 이게 다 무엇입니까? 자주 오는 최첨지한테 선물로 받은 한과일세. 나는 너무 달달한 건 거북해서 말이야. 그래도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최첨지가 많이 서운해할 테니 자네가 먹게. 그래도 마님 선물을 제가 어찌 감히. 됐네. 영숙어멈 말로는 자네가 약과를 그리 참 좋아한다지? 그러니 사양 말게나. 게다가 다연마님은 아닌 듯하면서도 박서방을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끔 과일이라든지 진귀한 술 같은 것도 곧잘 박서방에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박서방을 독려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선물이 쌓이는 것이 보기 싫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박서방은 더더욱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주변에서도 박서방을 칭찬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화월정의 제일 가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평생 머슴일이나 하다가 생을 마감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내 운명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래,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최씨 놈처럼 죄지어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머슴으로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해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 박서방은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힘든 하루를 끝마치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곤히 잠을 자는데 뭔가 바깥이 소란스럽고 눈앞에 수상한 불빛이 일렁거리지 뭡니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박서방은 눈을 떴습니다. 불이다, 불이야! 다들 퍼뜩 일어나라고. 불이 크게 났어요. 다름 아니라 화월정에 불이 난 겁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평생 살면서 한 번 겪을 일을 벌써 박서방은 두 번째로 겪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박서방은 황급히 일어나서 장지문을 열어젖혔는데 시뻘건 불길이 화월정을 감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보자 박서방은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아픈 기억이 떠오르며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지요. 박서방은 허겁지겁 물건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이고, 다연마님이 안 보이셔요. 혹시 본 사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요? 다연마님이 아직 저기 안에 있다는 거요? 이를 어쩌면 좋아요. 큰일 났슈. 불길은 이미 화월관을 전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미 저 안에 있다면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순간 박서방은 물통에 있는 물을 소미불에 끼얹어 적셨습니다. 그리고 젖은 소미불을 머리에 뒤집었었습니다. 아니, 박서방 뭐 하는 거요? 지금 저기를 들어가려는 거예요? 금방 다녀올 테니 걱정 마시오. 박서방은 그렇게 말하고 불길에 뛰어들었습니다. 영숙어멈과 다른 사람들은 그런 박서방의 뒷모습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불길이 너무 사나워서 근처에 있기만 해도 열기에 얼굴이 익는 것만 같았습니다. 초조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영숙어멈은 자리에 쓰러져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야, 박서방.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렸구만. 내가 뜯어말랐어야 했는데. 다른 이들도 그런 모습에 목이 메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박서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포기한 순간 누군가가 불길 속에서 사람 하나를 들쳐업고 걸어 나왔습니다. 어메! 박서방. 박서방 아니어요? 들쳐맨 사람은 다연마님? 기적이다, 기적이야! 이복에 어서 물 좀 가져오게. 그리고 의원님을 불러. 사람들은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아무렴 꼼짝없이 타 죽었을 것이라 생각한 박서방과 다연마님이 빠져나왔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버린 데다가 전신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다연마님은 기절해 있었지만 큰 상처를 입지 않았지요. 박서방이 가지고 간 젖은 소미불로 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다연마님을 위해 젖은 소미불을 양보하였던 것이죠. 박서방은 정신을 잃은 채 한참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다연마님은 화월관을 수리하면서도 그런 박서방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직접 간병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그만 잠자리에 드셔요. 제가 돌보겠구만요. 박서방은 내 생명의 은인이니 이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 영숙어멈은 어서 들어가 보시게. 가족들이 걱정하겠어. 다연마님은 정성스럽게 박서방을 돌보았습니다. 박서방이 그녀의 목숨을 구해준 날부터 다연마님은 그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연마님에게 접근한 다른 남자들은 모두 그녀의 외모만을 보고 접근했지만 박서방은 진정담대하고 상냥한 남자였습니다. 다연마님의 극진한 돌봄 덕분에 박서방은 곧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다연마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위험을 무릅썼느냐? 자칫하다가는 내가 죽을 뻔했지 않았느냐? 저는 이미 화마로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2번이나 같은 사고로 소중한 것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박서방은 붕대를 칭칭 감은 얼굴로 활짝 웃었습니다. 이에 다연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박서방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박서방은 크게 다치고 화상 자국이 남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연마님은 그런 박서방의 품에 조심스럽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애틋한 시선을 교환하였고 서서히 입을 맞추었지요. 둘은 그렇게 화상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다연마님은 박서방에게 더더욱 다정하게 대하였습니다. 박서방은 아예 다연마님의 전속 머슴으로 일하였지요. 이윽고 화월정의 수리가 끝나고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화월정은 불이 나기 전보다 더욱 손님이 많아져서 문전성시를 이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나라에서 온 왕대인이라는 중요한 손님이 다연마님을 찾아왔습니다. 다연마님은 아름다운 춤과 노래로 성대하게 접대하였고 왕대인은 크게 만족하였지요. 기분이 좋아진 왕대인은 이번에 조선에서 하게 될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청나라의 인기 소설을 조선에 수입하여 책을 엮어서 파는 사업이었지요. 그런데 왕대인은 현재 큰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조선에는 쓸만한 종이를 찾기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값이 싸면 쉽게 잘 바래거나 잘 찢어지고 비싼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번에 아주 쓸만한 종이를 찾았지. 보게. 어머, 정말 훌륭한 종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가격은 시장가의 반값밖에 안 해. 이만한 종이를 찾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네. 그런데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박서방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질 좋은 종이는 닭나무로 만들어지는데 이 종이는 닭종이가 아니라 품질이 낮은 종이를 여러 겹 겹쳐서 약품을 발라 만든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박서방은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유창한 청나라 말로 말이죠. 이에 왕대인은 깜짝 놀라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은 결례를 범하여 죄송하다며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왕대인은 그런 박서방의 말에 처음에는 조금 화가 났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정말 아기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왕대인은 껄껄 웃으며 술을 한 잔 따랐지요. 조선의 노비라는 자들은 모두 이렇게 명석한 거요? 소인이 옛날에 소소하게 종이 사업을 하여서 그렇사옵니다. 뭐 좋아. 그러면 내가 돈을 줄 터이니 쓸만한 종이를 찾아오거라. 그러면 아주 두둑하게 살해하겠다. 아닙니다, 나으리. 제가 어찌 감히 사례를 바라고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보답이 필요 없다는 말은 나는 믿지 않아. 그래, 분명 다른 부탁이 있는 거겠지? 제가 아주 제대로 된 종이 장인을 연결해드리겠사옵니다. 대신 그러면 왕대인의 인쇄 사업을 저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거참 아주 포부가 대단한 노비로구나. 좋네. 안 그래도 이 조선 땅에 전문가가 한 명 필요했지. 그렇게 함세.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야심찬 박서방의 제안에 왕대인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박서방은 왕대인의 인쇄업을 배우면서 제법 중요한 직책을 받아 일하게 되었지요. 다연마님은 그런 박서방을 적극 지원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내 언젠가 자네가 큰일을 하게 될 줄 알았네. 기회를 잡았으니 마음껏 날개를 펼치게나. 마님이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박서방은 원래 종이 제작소를 운영하였던 사람답게 빠르게 인쇄소 일을 배워갔습니다. 질 좋은 종이를 선별하여 주문한 활자에 먹을 찍어 글자를 인쇄하였는데 만들어낸 서책의 품질이 매우 훌륭했지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청나라 상인인 왕대인이 하는 인쇄소이다 보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손님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큰 손이 없다는 겁니다. 큰 손이 와줘야 입소문을 타고 입소문을 타야 사업이 더욱 잘 될 텐데 말입니다. 아무래도 한양의 과거를 보러 오는 선비들에게 알려져야 할 텐데 제가 천출 출신이다 보니 연줄이 없어서 영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방에 들리는 양반나리들에게 한번 견본을 줘보겠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나이 지긋한 양반나으리들이 우리 서책을 보게 되면 분명 눈이 확 뜨이게 될 것입니다. 다연마님은 기방을 찾아오는 양반들에게 춤과 노래를 선보이면서 박서방의 서책을 은근슬쩍 보이며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양반나리들은 그런 박서방의 서책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정말 품질이 훌륭할 뿐더러 가격까지도 저렴하여서 너도 나도 박서방의 인쇄소에 주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한양에서 글 공부를 한다는 선비들 사이에서 박서방의 인쇄소를 찾지 않는 이는 손에 꼽게 되었지요. 왕대인은 박서방의 사업 수완에 크게 기뻐하며 돈을 지불하여 박서방의 노비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한양의 인쇄소는 박서방 자네가 도맡도록 하게. 왕대인, 이 은혜는 더 큰 수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서방은 왕대인에게 크게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왕대인은 사업을 박서방에게 온전히 맡기고 청나라로 돌아갔지요. 사실상 이제 이 인쇄업은 박서방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업가로 완벽히 복귀한 박서방은 꽃길만 남게 되었지요. 다연마님도 그런 박서방을 축하하며 가까운 시일에 혼례를 치르기로 약조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만 남은 것 같았지요. 그런데 거참 기묘한 일이 다 있습니다.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박서방의 인쇄소에 매우 익숙한 인물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최도연 박서방의 제지소에 불을 지르고 노비로 사들여서 갖은 고초를 겪게 한 천하의 악당 최 씨가 찾아온 것입니다. 최 씨는 박서방이 인쇄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뻔뻔하게도 자기네 제지소 종이를 써달라고 나타난 것입니다. 천하의 철면피 같으니?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작자로구나? 박서방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는 지금까지의 빚을 안 갚음할 절호의 기회였지요. 박서방은 자기 대신 다른 직원을 시켜서 최 씨와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흔쾌히 거래를 승낙하라고 일렀지요. 좋소. 그러면 달에 5,000장을 납품하기로 하지요. 알겠소. 여기 선수금을 드리지요. 대리로 참석한 직원은 묵직한 엽전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최 씨는 엽전 뭉치를 보자 희낙낙하며 넙죽 돈을 받아갔답니다. 그리고 박서방은 잠자코 최 씨의 종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고대로 최 씨 제지소의 종이가 도착했습니다. 박서방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종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애당초 계약했던 종이보다 훨씬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원료도 대나무로 만든 저질 종이었지요. 내 이미 알아봤다? 허나 이번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최 씨. 박서방은 곧바로 계약을 파기하고 최 씨가 사기를 쳤다고 관아에 신고를 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박서방의 신고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관아에 있는 사또와는 형님아우하는 사이였기에 이번에도 유유히 빠져나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박서방은 예전 박서방이 아니었습니다. 서책을 판매하면서 양반 자제들과 친해진 박서방은 사원부와도 연줄이 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또가 아니라 사원부가 직접 출동하여 최 씨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었습니다. 결국 최 씨는 물론이고 최 씨의 뇌물을 받으며 편향된 재판을 내린 사또도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서 끌려가고 말았답니다. 박서방은 이후 무탈하게 다연마님과 혼약을 맺게 되었지요. 어려운 시기를 꿋꿋하게 견디어 마침내 성공하게 된 박서방은
아리따운 다연마님뿐만 아니라 성공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의 호사다마라고 옛말에도 있듯이 우리 모두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꿋꿋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